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미네소타의 베미지 911의 한 교환원은 긴급한 화재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한 그 집은 큰 불이 붙은 상태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집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크게 타고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소방관들은 비교적 빨리 도착한 덕분에 전소되기 전에 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불을 끄기 위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물을 쏘고 있던 몇 명의 소방관에 의해 이상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그것은 타버린 매트리스 위에 놓여져 있는 검게 타버린 듯한 물체였습니다. 화재를 완전히 제압한 뒤 진입한 소방관과 경찰들은 그 매트리스 위에 있던 물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미 타버린 매트리스 위에 있던 그 물체는 검게 타버린 여성의 사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던 미네소타주 화재관리국 케빈 말렛 씨는 특이한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집에서 4-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창문 틀째로 날아가 버린 유리창이었습니다. 그 창문은 화재가 크게 났던 집의 남서쪽 부분에 있던 창문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으로 화재는 어떤 폭발로 인해 그곳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사체는 테이프로 추정되는 것에 뒤로 손이 묶인 채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부러 범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분석하던 중 어떤 여성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멜리사 노비 씨였고 타버린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케빈 씨는 그 여성들에게 사체의 사진을 보여주고 아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멜리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멜리사의 사체는 불이 크게 났던 부분이 아닌 완전 반대편 집 쪽에 있었기 때문에 신체의 75%만 탔었고 그 여성들은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사를 찾아온 여성 중 한 명은 자신은 멜리사와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 아만다 스미스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근처에 살던 멜리사의 사촌이었죠. 멜리사의 사촌은 이곳에서 크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큰 연기와 냄새로 알게 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만다에게 연락하여 둘이서 함께 이곳에 와서 불이 진압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친구인 아만다에게 연락했던 이유는 아만다의 딸인 브리타니를 멜리사가 그날 집에서 대신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만다의 딸도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방관들의 수색 결과 다른 생존자나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불에 타서 사망한 멜리사, 이 집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은 브리타니. 이 화재는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일부러 방화한 사건으로 판단되어 BCA로 이관되었습니다. BCA의 조사 중 사망한 멜리사는 35세의 미혼모였고 아들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아들은 화재 당시 친척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그 집에 있던 아만다의 딸인 5살의 브리타니 양의 행방이었죠. 한편 멜리사의 사체를 분석한 검시관의 보고서에는 사인이 화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식이었죠. 화재로 인해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살해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을 질렀던 것이었죠. BCA 특별수사관인 폴 게라디는 가장 먼저 사망한 앨리사와 밀접하게 알고 지냈던 아만다 씨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브리타니의 아버지를 신문했죠. 하지만 그 둘은 멜리사 살인, 브리타니 실종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만다는 신문 중 엘리사의 전 남자친구가 신경 쓰인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콥 킨이었고 몇 년 전에 헤어졌다가 최근에 둘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폴 수사관은 곧바로 베미지 경찰서 미셸 레펠만 형사에게 제이콥 킨을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이콥은 몇 년 전 방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을 살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더욱 밀접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했지만 해당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수사관은 다시 용의자를 추려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 중 대화를 나눴던 멜리사의 이웃사람 중 한 명은 다시 제이콥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추가적으로 신문하기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멜리사의 사촌인 튜스데이 캘로피 씨의 꽤 디테일한 증언으로 수사는 다시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언은 멜리사의 은밀한 성생활에 관련된 것이었죠. Melissa was very into not S&M but more like daddy little girl kind of scenarios that she was playing out with Chance. 그녀는 멜리사가 챈스라는 남성과 아빠와 딸 컨셉으로 한 성관계를 즐겼다는 말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It ended in him punching her and choking her out and putting her over the back of the SUV and raping her. 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SM 플레이보단 더 자극적인 것을 요하는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컨셉으로 성관계를 즐겼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챈스라는 남성에 대해 밝히길 꺼려했습니다. 몇 번을 되묻자 마침내 챈스의 실명과 그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이크 H라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제이크라는 남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이크라는 이름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을 듯하군요. 증언했던 지인들의 입에 계속해서 올랐던 제이컵 킨입니다.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미국에선 흔히 잭이나 제이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하니까요. 게다가 몇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가까워진 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죠. 수사관들은 제이콥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 전 웹상에서 10세 미만의 아동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거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당시엔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호관찰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만 신체적으로 아동에게 범행을 저질렀던 터는 아니라 전자발찌는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화죄와 아동 성범죄의 이력을 가지고 있던 제이콥은 이로써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관의 협조하에 그의 집을 방문하였지만 제이콥은 집에 없었고 일단 그의 집을 수색해봤지만 브리타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키우던 고양이들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일단 보호관찰관을 통해 제이콥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곳에서 가까운 보안관서로 와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겁 없이 승낙했고 몇 시간 뒤 보안관서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시각은 밤 12시로 멜리사가 살해되고 그녀의 집에 불이 난 지 약 20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이 방에는 BCA 특별수사관인 폴 씨와 체드 머시우스 씨가 함께했습니다. 혹시 멜리사 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콥은 왜 자신을 부른 건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콥은 자신도 그런 소문을 들었었고 멜리사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멜리사와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끝내고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며 브리타니 양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게 언제였는지 되물었고 그는 3년 전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실종 당시엔 5살이었던 브리타니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라면 고작 2살이었을 텐데 5살 때 사진을 보자마자 1초도 생각지 않고 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낀 수사관들은 조금 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한 이유는 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아까 보호관찰관을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의 그의 위치를 휴대폰 기록을 통해 모두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었죠. 클리어 레이크에서 낚시를 하다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제이콥. 야간 낚시를 좋아하나 보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이콥의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클리어 레이크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빅포크라는 도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휴대폰 기록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야간 낚시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리조트라면 사유지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갔나 보군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폴 수사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리조트의 주인을 모를 수 있죠? I'm still not seeing why that matters at all. I'll tell you why. Basically, Jake, your cell phone doesn't put you in that spot tonight. Well, that's where I was. though. If you were here, there's cell phone towers. Your cell phone would have put you at instead of being, way over here. 하지만 제이콥은 계속해서 클리어 레이크에서 낚시를 한 게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I don't know how that would happen, but yeah, I wasn't in Bigfoot. I had no reason being Bigfoot. 수사관들은 이로써 그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그의 감정에 호소해보기로 합니다. If something bad happened, if something got out of control and somebody ended up dead, and this little girl is somewhere, whether she's alive or whether she's gone, we have an obligation to everyone to bring her home. Jake, if you can help us with that in any way. I would if I could, but I don't know what you said. 형사들은 그가 끌고 다니는 차량을 조사해봐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어떤 단서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Why won't you let us search your Because at this point, I don't trust you guys. 이것으로 형사들은 그를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의자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기 붙잡아두려 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그를 무한정 붙잡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You can either go get me the judge's order right now. No, like right this second, or I am walking out the door and taking my car with me. 그리고 폴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제이콥은 보안관서를 떠나려 합니다. You're not going. Sit down. You're no. Sit down. You, Sit down. you said I was free Sit to down. leave. Sit down. You said I was free to Sit leave. down. At this point, Sit sir, you're down. gonna have to have a seat. At this point, I want to call an attorney. You can call whoever you want. Have a seat.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던 제이콥과 수사관들은 4시간이 지나서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입고 있던 옷, 소지품, 차량, 휴대폰을 모두 제공하는 대신에 귀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이상 그를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제이콥의 물건들로 인해 수사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BCA 과학수사관인 윌리엄 베넷과 제이크 아덥은 제이콥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단 몇 분 만에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수많은 사진들을 복구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모두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의 나체 사진들이었죠. 이미 해당 전과가 있었던 터라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죠. 그것은 멜리사와 주고받았던 삭제된 문자들이었습니다. 그 문자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러했습니다. 멜리사와 제이콥은 브리타니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멜리사가 종종 어린 여자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이콥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동 성애자였던 제이콥은 멜리사에게 사건 일주일 전에 몇 년 만에 다시 접근하여 변태적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멜리사는 그 행위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제이콥은 그 욕망을 이용하여 브리타니를 자신에게 넘기도록 했다. 성욕에 눈이 멀었던 멜리사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브리타니를 건네준다는 약속을 하고 제이콥과 그 변태 플레이를 하기 위해 사건 날 밤에 자신의 집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 변태 플레이를 하던 도중 사건의 증인이 남을 것을 우려한 제이콥은 멜리사의 목을 고의적으로 세게 졸라 질식사시켰을 것이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브리타니를 데리고 달아났다. 성욕에 눈이 먼 두 남녀의 정신 나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사관들은 브리타니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고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제이콥의 차량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차량 하부에는 풀 같은 게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흰색 꽃 같은 야생아들도 끼어 있었죠. 여러분들은 아까 제이콥이 자신의 위치를 거짓말했을 때 휴대폰 기록상 위치가 빅포크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빅포크에서는 대부분 풀이 가득 자라있는 시골로서 이런 풀들이나 꽃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죠. 하지만 빅포크가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모두 수색하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수사관이 제이콥의 휴대폰 기록이 남아있던 기지국에서 3km 떨어진 곳에 제이콥 가족 소유의 집이 한 채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면 됐을 텐데
비가 심하게 쏟아지는 관계로 비포장 도로였던 그곳으로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어느 정도 멎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동이 틀 때쯤 비는 멎었고 던 뉴하우스, 로프릭 수사관은 그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매우 시골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며칠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포장길에 나있던 타이어 자국도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 타이어 자국이 제이콥이 갖고 있던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옆에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들판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히 나있던 것으로 보아 제이콥의 집의 방향도 유추할 수 있었죠. 과연 브리타니는 그곳에 있었을까요? 수사관들은 그 타이어 자국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저 멀리 숲 바로 옆에 있는 한 트레일러가 보였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였죠.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 문 손잡이에는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테이프를 제거하고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었습니다. Hi, what did you say your name was again? I'm gonna take a little video. Brittany, how'd you get here, Brittany? His friend got me here. 수사관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브리타니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멀쩡히 살아있었고 말까지 할 수 있었죠. Oh, what's his name? Okay, when did he bring you here? But now, 롭 수사관은 브리타니 양에게 어떤 차량을 타고 온 건지 물었습니다. wait, and it has a name on it. Can you show me your feet? Right there? Okay. Where are you taped at? Okay, anywhere else? Did you have tape on your arms? 다행히도 아이에겐 팔에 약간 긁힌 자국과 멍자국을 제외하곤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My name's Rob and this is Don. How old are you? Probably 5 or something. Probably 5 or something? Okay.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자기를 이곳으로 데려온 남성의 집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제이콥이 살던 집과 일치한다면 그를 체포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Did you go to his house at all? Do you know what color his house is? What's it look like? What? Is it a big house or a small house? Small house. Okay. Does he have any animals or no? Okay. The mama cat has baby kittens. Oh, okay. 이 설명은 제이콥의 집에 대한 설명이 맞았고 곧바로 체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제이콥을 체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 제이콥은 브리타니가 갇혀있던 트레일러로 진입하는 그 비포장길 입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으로 돌아가서 브리타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살해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이콥은 지난밤에 체포되어 신문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보안관서로 함께했습니다. Alright, Jake. You're under arrest. Okay? See that? 폴 수사관은 그에게 자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Last night when we talked, you said you had no contact with Melissa Noy. You didn't date her. Is that true? Yeah. And you had no contact with the little girl. You didn't see her at Melissa's house. And there's going to be no connection between you and her. And whatsoever in any way, shape, or form. Whatsoever.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제이콥. 제이콥은 수사관들이 휴대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뒤 자신이 왜 체포된 건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이 말을 합니다. What changed between 2 hours ago and now?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롭 수사관이 브리타니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죠. now, let's start over. We know more than you think we do right now. And now's the time for you to fill in those blanks. 그러자 제이콥은 사건 날 밤 멜리사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Did you know that she was going to be there? Yeah. 사실 그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브리타니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What was To be a little fast and most, like viewing porn while you're having sex? 그러자 그는 이 말을 했습니다. 제이콥의 입장에선 최선의 말이었죠. I do want an attorney. Okay.
이렇게 해서 제이콥은 미네소타주 검찰에 의해 한 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한 건의 납치 혐의, 한 건의 2급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왜 1급 살인이 아니고 2급 살인일까 하는 점이죠. 제이콥은 수사관들이 발견해낸 모든 증거들을 확인하자마자 본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멜리사가 목숨을 잃었던 이유는 변태 플레이를 하다가 실수로 그런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부분은 검사와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밝혀내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열린 재판에서 그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사건 날 새벽에 멜리사를 벨트로 목 졸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브리타니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한번 강간하고 테이프로 묶어 넣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멜리사의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과 첫 번째 신문을 하던 날 밤엔 브리타니를 제 남동생 트레일러에 가다 놨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문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아무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배심원들은 3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급 살인죄로 33년, 납치죄로 4년 8개월, 아동 성폭행죄로 14년 4개월, 이렇게 해서 총 5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가석방 자격은 수감생활 17년 4개월이 지나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인 아만다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딸은 그 집에서 제이콥에게 당했던 끔찍한 일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빠들과 뛰어논다거나 자전거 타고 셀카도 찍고요. 그리고 제 딸을 찾아주셨던 BCA 수사관분들은 모두 저희 가족이에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제 딸은 지금 저와 함께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릇된 욕망으로 죄 없는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심어준 짐승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